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사회복전대 활동가 김경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은 사회복전대의 15년의 역사, 아카이브된 우리의 흔적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많은 부족함이 또 있고 많은 부분들을 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최근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 그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을 쌓아온 사회복전대의 역사 기록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준비된 슬라이드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복지연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운동이 이제 사회복지 예산 20% 운동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연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돌아보면 아마 상징적인 운동이 이 복지예산 20% 운동일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 진행되었던 복지예산 20% 확보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부산시의 복지예산을 감시하고 예산을 올바르게 쓸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자는 필요성에 의해서 2006년 12월 7일 사회복지연대가 창립했습니다. 그때 당시 165분의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현재는 270여 명 정도의 회원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보여드린 사진은 제 그때 당시 복지예산 20% 운동을 했었던 사진이고요. 사회복지연대 창립총회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네. 이제 크게 활동을 분류할 때 저희가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활동, 그리고 이제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 두 가지 주제로 활동을 크게 묶어보았는데요. 최근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제일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의 미수탁 파기 대응을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서면에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10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었던 그때 당시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활동들입니다. 여러 가지 공공의료 강화라든지 의료안전망 강화라든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정책들에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촉구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마 제일 가장 약한 고리,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면 아마 이주민들의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사진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그때 당시 기자회견이고요. 사회복지연대가 기획해서 지역에 있는 인권 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연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활동. 거의 사회복지연대가 창립되고 난 이래에 계속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색할 만큼 정말 장기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 활동입니다. 법도 통과되고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어떤 진상규명이 채 완료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다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연대는 계속해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여드린 사진은 형제복지원 안에서 낚싯바늘을 감는 실제 이제 강제 노역이죠. 안에서 노역하셨던 모습의 사진이고요. 눈에 띄게 이제 머리색과 피부가 하얀 분이 계신데 이제 형제복지원에서 백사라는 별명으로 불리셨던 분입니다. 실제로 피부 색소가 부족하셔서 머리색과 온몸이 하얀 분인데 눈에 띄게 피해자 본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진인데요. 개인에게는 되게 중요한 증거 기록이기도 하고 형제복지원 안에서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 아동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사회복지원은 계속 이렇게 형제복지원 관련된 자료들을 또 수집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사회복지연대가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 공공보건의료 벨트라고 하는 제일 왼쪽에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부산의 서부상권, 중부상권, 동부상권으로 해서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을 하나씩 거점별로 두자. 350만 도시에 100만 명당 한 명씩 정도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런 어떤 건강 격차와 지역의 필수적인 영역들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공공보건의료 벨트라는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산의료원의 기능 강화, 동부상권에는 심내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한 활동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연대가 이루어냈던 주요 성과 중에 여러 가지 건강 격차와 감염병 대응이 취약하다는 문제에 대안으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설립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잘 설립이 되어서 기술 지원 조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연대가 시민단체이니만큼 가장 연대가 필요한
가장 낮은 곳에서의 역할이죠. 노숙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구축 활동으로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을 이렇게 크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서울과 부산 지도 그림은 이제 7대 광역시 대도시 기준으로 했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공공케어 보고서라는 기획보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빨간색이 이제 건강 수준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것이고 파란색이 높은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부산이 많이 높다는 이야기죠. 네. 특히 동중소용도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곳은 아주 진하게 파란색 상위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건강 격차가 지역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연대는 이런 어떤 건강 격차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공의료 기관의 강화, 설립 이런 운동들을 계속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5년의 아카이브를 좀 돌아보면 크게 저희가 4가지 정도의 꼭지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점포복지관, 그린닥터스의 위수탁 파기 대응을 보면서 사회복지연대가 이번에만 위탁과 관련된 대응을 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과거로 거슬러 가면 위수탁과 관련된 대응은 사회복지연대가 만들어진 이래에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사회복지가 위탁 특혜와 관련돼서 대응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북구의 모 복지재단의 횡령 문제와 관련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린닥터스의 위수탁 파기 대응을 했죠. 물론 이제 복지 예산 20% 운동 이후 14년 만에 사회복지인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운동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행정소송이 패소했기 때문에 이 위수탁 파기 대응과 관련돼서 실패한 운동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그간의 성과를 좀 나눠드리면 이런 어떤 위수탁 제도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법인시설 업무 가이드를 개선했습니다. 이 업무 가이드에는 시설장 내정자의 고용승계 내용도 포함시켜서 가이드가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복지개발원에서 위수탁 관련된 심사집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에 대한 심사지표 및 업무처리 지침이 개선됐습니다. 이 개선된 심사지표와 업무처리 지침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종사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수탁 표준안과 종사자 처우 개선 이행 서약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종교 강요나 후원 강요나 사회복지 수탁 업무와 무관한 어떤 법인의 갑질이나 업무를 지시할 때 인권 침해를 규정하고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수탁 파기 대응이 위수탁 제도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이 얼마나 투명하게 또 공공성 높게 운영될 수 있는지, 또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얼마나 안전한 환경,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개선시켜 나갔던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에서는 민간위탁 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등 조례 개정, 제도적인 개정까지도 이끌어낸 성과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활동 관련돼서 좀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린닥터스 파기 대응하면서 온종합병원 앞에서 거의 5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위수탁을 포기해라,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하자라고 외쳤던 또 이제 역동이 있었던 사진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서면에서 집회를 했었던 모습에 저희 사회복지연대 대표 김종근 교수님께서 격려 발언을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현재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사회복지연대가 지나온 15년의 시간 동안에 가장 오랜 시간 또 활동해오고 있는 내용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시작했던 역사를 좀 거슬러 가보면 2012년도에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한종선 씨가 국회 앞에서 1인식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형제복지원이라는 존재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피해자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서 2013년도에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 사회복지연대는 2014년 부산시 공무원과 형제복지원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6년에 이르러서는 실로암의 집, 정관에 있는 형제복지원이 마지막으로 운영했던 사회복지시설이죠. 실로암의 집을 폐쇄하는 과정에 전원조치라든지 폐쇄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또 감시하게 됐고, 이후 자녀재산을 사회복지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도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진행되는 감시 과정에서 형제복지원 관련된 기록들을 발굴하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신상 기록카드 원본 126부가 발굴이 되고 세상에 알리게 되면서 그때 당시 40여 년 전 작성했던 신상 기록카드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면서 형제복전의 참상이 더 현실로 알려지게 되었던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기점으로 해서 관계자들의 사과와 제도적 정비 등을 요구했는데요. 부산시장과 검찰총장이 31년 만에 형제복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당시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해서 꼭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형제복전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피해자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형제복전 사건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 지방정부 차원에서 했었던 실태조사로는 아마 최초지 않나. 다른 과거 사건들에 비해서 그만큼 조례를 만들어내고 센터 설립과 실태조사까지 진행했던 데는 많은 저희 활동에 좀 영향들이 있었다라는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 통과를 위해서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부산일보사와 2020년 살아남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영상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33인의 형제복전 피해자, 관계자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형제복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세상에 또 알리고 이슈화시키는 일들을 했고요. 다행히 이 아카이빙을 하고 영상구술사를 진행하는 동안 과거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이 길이 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진실화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피해자들을 위한 조사가 잘 진행이 되는지, 혹시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조사가 잘 되고 진상규명이 최대한 많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향후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사진은 형제복지원 관련된 사진들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사진 두 가지를 골라보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과거 형제복지원 터죠. 사상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때 당시에는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운동을 했었는데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과 과거 형제복지원 터에서 국회까지 청와대까지였죠. 국토대장정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이제 이 가출아 집찾기 이동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형제복지원에서 좀 아이러니하게 실제 가출했다고 보여지는 아동들을 이제 지역사회 밖으로 나가서 집을 찾아주는 일을 일부 했었습니다. 세상에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누군가 선택이 잘 되어야만이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 아동들이 집을 찾아간 사례들도 피해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의 가장 왼쪽에 있는 덩치가 큰 남성분은 그 이제 형제복지원 안에서 이제 목사죠. 그 형제복지원 안에서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시던 목사님이시고 실제 아동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복지원에서 불황이나 선도차를 적어놓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도 했지만 아주 드물게 가출아 집찾기 이런 사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집으로 다 돌아가셨다면 이 사업이 정말 정상적인 일이겠지만 아마 무늬만, 형식만 내지는 좀 관계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일이지 않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형제복지원 전경 사진입니다. 형제복지원 전체 이제 사상구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북구 주례동 38번지에서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벽돌 하나하나를 다 찍어서 쌓아 올린 건물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앞서 말씀드렸던 신상 기록카드 원본 126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활동 중에 대표적인 활동이 시민주주형 복지법인 설립운동입니다. 앞서 이제 사구 복지관 위탁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연대가 대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위탁을 받으려고 했던 법인이 자본금 7천만 원에 이제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 신생법인이 위탁을 받으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기점으로 해서 정말 공공성 있는, 정말 주인이 없는, 말 그대로 세습하거나 누군가의 사유재산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보자 라는 운동에서 시민주주형 복지법인 설립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 마을 만들기 조례 만드는 역할을 사회복지연대가 또 함께 했고요. 기찻길역 우리 동네 좋은 마을 만들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 빈곤 리포트, 신빈민촌 희망 찾기와 같은 언론사와 함께하는 기획보도도 있었고요.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는 마을이 슬럼화되고 도시를 재생하고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을 활동에 대한 가치들을 가지고 쭉 활동을 해오다가 이제 주민운동 교육원,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설립까지 이끌어냈던 사회복지연대가 인큐베이팅한 성과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복지계에서 가장 권력과 관련돼서 좀 문제시되고 여전히 현재까지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지관피아 대응 문제입니다. 퇴직공무원과 사회복지법인 간의 유착으로 인해서 경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전문성이 전혀 결여된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오게 되는 문제죠. 2016년도에 국제신문사와 복지마피아 관련된 기획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알리기도 했고요. 부산시가 이때 당시 서병수 시장 재임 시절이었는데 내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부 지침이 마련된 게 무색하게 2017년에 또 복지관피아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그리고 기동민 의원실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19년도 9월에 부산시가 복지관피아 퇴직공무원이 채용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법을 위배해서 채용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 사실상 시설장으로 채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부산시가 선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된 법들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제약이 있고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기 어렵다 보니까 서울시 사례를 좀 빗대어 봤습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 가이드에 시설장은 사회복지 현장 경력이 10년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부산도 업무 가이드에 10년 이상의 경력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법인 시설 지도팀에 이제 의견 전달을 했으나 이게 좀 잘 반영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업무 가이드가 개선되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아마 이런 업무 가이드 개선까지도 추후 지속해서 좀 챙겨봐야 될 활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제가 사회복지연대 활동하면서 주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교 강요나 후원 강요와 같은 갑질과 관련된 문제들 사례를 수집하고 이슈화하는 일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특히 동양원이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병원을 법인 산하에 같이 운영하게 되면서 이제 거주시설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이 회전문 입퇴원으로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입퇴원을 하게 되면서 사회복지법인에 돈을 벌기 위한 강제 입원에 이용되었던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장애인 근로작업장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도 했고요. 올 초입니다. 2021년 초에 부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생겼던 고용승계 문제에도 직접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활동을 이렇게 쭉 정리해봤다면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으로 두 번째 활동을 나눠보자면 2040 절망사 고독사 대응이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많은 회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또 좀 어두워하시고 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향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토대로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회복지연대는 좀 더 해왔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을, 그래서 20대, 40대 자살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토대로 국제신문사와 공동기획보도를 했었고 자살 예방 대책으로 사회적 부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독사 현장을 보고 변사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서 고독사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부산시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신문 배달, 요구르트 배달과 같은 좀 시혜적인 어떤 대안 정책에는 상당한 비판을 하면서 고독사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강구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는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존엄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제도를 도입하는 활동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면 가장 사회의 기초적인 영역인데, 그렇다면 가장 사회의 기초를 어떻게 깔 것인가, 탄탄한 안전망을 어떻게 깔 것인가는 그 지역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게 되죠. 복지사각 제로맵이라고 하는 기획보도를 부산에서 진행하게 되면서 지역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에 필요한 상황에 정책들이 개입돼서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점을 만드는 사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후 저희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정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역을 진단하는 활동들이 지속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미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안고 가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있었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 있습니다. 부산일보사랑 마찬가지로 신맹모 삼천지교라는 기획보도를 했었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이제 혁신교육이라고 하죠. 다인보 교육지구 조성을 위한 촉진 활동들도 진행해오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좀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들을 교육청에 제안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가족 사업은요, 생애 마지막 절을 질주라고 하는 기획보도를 국제신문사랑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가 많이 해체되고 있다 보니까 관계 중심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 가족들이 함께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대한가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현재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에서 대한가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입니다. 시간을 되게 거슬러 많이 가보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도 있었고, 2013년도에 건강취약도시 부산이라는 건강격차를 오롯이 드러내는 기획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연대에는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요. 이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이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어떤 건강과 관련돼서 진단하고 건강정책을 또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립을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아동치과주치 조례를 제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심야병원이 파산하고 난 이후 공공병원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노숙인 진료비, 그다음에 이주민 통번역 예산 등 의료 안전망과 관련된 예산들을 확대시키는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건강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구축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시민 건강국이 설치되고 공공보건의료 조직 개편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사회복지연대가 이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실제 조직 개편이 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여파이기도 해서 좀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에 되게 주요한 한 꼭지로 감염병 대응을 꼽았습니다. 이 감염병 대응은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도 이제 부산 의료원에 감염내과 의사가 없고, 그다음에 음압병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부산 의료원의 응급실이 한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감염병 유행 상황일 때 어떻게 의료 안전망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감염병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목소리를 지역에서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감염병 관리 지원단 설립에도 이끌어내게 되었고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었던 2020년에는 이제 민낯을 드러낸 부산 공공의료라고 해서 국제신문사와 여러 이제 감염병 대응에 어려운 것들, 보건소의 여러 가지 한계들, 공공의료 기관의 부족들, 지역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의료 공백들,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의료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역학조사와 병상 대응 등 여러 가지 체계들을 구축해서 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대응들을 현재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 중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가장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관심이 높은 활동이라 관련돼서 당시 토론회에 했었던 모습, 그 다음에 침례병원 민간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권력감시 및 대안 제시입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연대가 시민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권력감시, 대안 제시 활동들을 필수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연대가 창립된 게 어떤 복지 예산 2%라고 하는 복지 예산에 대한 어떤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보니까 오랜 기간 사회복지 예산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호 0번 이제 국민 후보를 통한 대선 대응 활동이라고 해서 대선 관련된 대응 활동도 해왔었고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제 관련된 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국가를 위한 아카데미, 복지 공동체 학교 등 되게 교육적인 활동들도 진행을 해왔었고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사회보장 사업을 정비해서 유사 중독 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중단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예산 중에 복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미흡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학계와 단체와 공동으로 성명을 내서 보편적 원칙을
내면한 예산을 이제 규탄한다,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함께 발표하기도 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복동 사업이 일반적으로 중단이 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시를 비판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이죠. 기초생활보장제도 네, 관련해서 부양무자 기준 폐지에서 의료급여에서 이제 부양무자 기준이 폐지가 빠져 있어서 완전히 부양무자 기준 폐지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은 부산 지역의 빈곤, 장애인,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운동하시는 사회단체들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부산시의 행정기구가 바뀌고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사회복지연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박형준 지장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조직 개편에서 여성복지건강실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국과 복지건강국을 통합해서 자리를 만드는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시민건강국 설치와 사회복지국 설치, 여성가족국 그대로 유지하는 이렇게 좀 사회복지연대가 원만하게 요구하고자 했던 조직 개편으로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의견서를 제안하고 실제 좀 반영된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복지 예산 20% 확보 운동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 예산 관련된 정책 토론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호 0번 대선 후보 대응 관련된 모습들, 그리고 원래 토론회 했었던 모습들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관련된 기자회견 모습, 그 다음에 광우병 촛불 때 같이 함께 초를 들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된 또 피켓팅 활동들을 했고, 2016년이죠. 박근혜 퇴진 촛불 관련돼서 또 거리에 나서서 사회복지연대 깃발을 휘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신없이 돌아봤는데요. 크게 사회복지연대 1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활동,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그 다음에 건강불평등 해소운동, 그 다음에 권력감시 및 대안제시 활동으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연대가 1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활동을 했지? 형제복지원, 침례병원, 조금씩 이렇게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지만 한번 이렇게 쭉 시간별로 사업을 정리해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묶어서 사회복지연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15년이라는 세월을 쌓아왔는지 돌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같이 활동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고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제가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회원분들도 사회복지연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어떤 15년의 세월들을 함께 좀 돌아봐 주시면서 사회복지연대가 앞으로 나아갈 15년, 또 앞으로 나아갈 30년, 또 쌓아갈 세월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연대는 정부 보조금 거부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비판과 날선 목소리, 그리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시민과 오로지 회원들의 도움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연대가 더욱더 당당하게 권력에 맞서 싸우고 사회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말 시민사회단체로서 그리고 복지운동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많은 공감과 앞으로 나아가는 활동에 대해서 또 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복지연대 활동가 김경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